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05편 계룡산 천도는 무산되고. 공양왕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즉위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1392년 8월 13일에 도평의사사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것이니 도평의사사에서는 한양 천도의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성계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평의사사에서 한양 천도를 논의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틀 뒤인 8월 16일 삼사후복이야 이염은 들으라. 예, 주상 전하. 도읍을 옮길 것이니 그대는 당장 한양부로 가서 궁실 수리의 역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전하. 도읍을 옮기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지요. 그런데 태조실록을 보면 국왕인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관리를 지명해서 옮겨갈 궁궐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짤막한 기사만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즉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 자신이 대외적으로는 아직 국왕이라는 호칭도 쓰지 못하고 있던 터에 왜 이처럼 부랴부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서둘렀던 것일까요? 그 배경을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라는 생각은 이성계나 정도준이나 원래 이성계 처음에 올랐을 때부터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호를 정하지 못했고 또 국왕이라는 것을 자칭하지 못하고 권지고려국사라는 그 어정쩡한 명함, 그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국가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도 새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도 원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곳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풍수사상이나 혹은 어떤 전래되어 오는 도참사상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군데를 다 조사합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곳은 한양이나 이제 한양은 고려시대 때 남경이었으니까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되어 있었고 기왕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양이면 그 시작을 새로운 도읍지에서 하고 싶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한양의 경우에는 고려 말에 짧은 기간이나마 실제로 임금과 조정의 신료들이 옮겨가서 정무를 보기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져 있었겠죠. 그러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천도를 서두른 것은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옛 고려 왕조의 500년 도읍지였던 송도, 즉 개경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부득이 이곳 개경에서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이 자리에서 내가 꿈꾸는 새 왕조를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야. 하지만 전하, 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체되면 천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야. 이곳 송도는 500여 년 동안 왕씨들이 터를 잡고 자기들의 왕국을 꾸려온 것이 아니었더냐. 하오나 이제 왕씨는 몰락했고 이씨의 세상이 되었사옵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바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옛 고려 왕조의 충성을 바쳐온 권문세족들이 뿌리를 내려온 곳이 바로 이곳 개경이야. 도읍을 옮기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곳이 한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는 기어코 천도를 단행하고야 말 것이다. 아마도 이성계는 측근과 이러한 얘기를 나누었겠죠. 아니, 이성계 자신을 도와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하는 데 앞장서온 그의 신하들 역시 개경에 뿌리를 둔 기득권 세력이어서 이성계가 마음 놓고 천도 얘기를 나눌 대상이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숙명여대 한희숙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 말기에는 이제 남경으로 지금의 이제 한양이 되는 서울이 되는 이쪽 지역으로 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분분했지만 실질적으로 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이쪽 남경 지역에 왕래를 하면서 조금의 이제 인프라는 구축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제 수도가 전도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가 개성에서 이제 창건이 되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듯했지만 개성이라고 하는 곳은 구 세력들의 이제 중심지고 구 왕조의 수도였고 그래서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의 이제 논리가 됐고 그래서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됐든 이성계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서 한양 천도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성계가 3, 4 우복야 이염을 한양으로 보내서 궁궐 수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지 20여일이 지난 9월 3일. 당시 이성계는 온천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의 핵심 측근인 백응염과 조준이 온천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전하, 저희들이 왔사옵니다. 배시중하고 조시중이 어쩐 일로 이곳 온천에까지 나를 찾아왔는가? 혹 환우가 심하시지 않으신지 걱정이 되어서 왔사옵니다. 아니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그저 잠시 휴식을 하러 왔을 뿐이야. 그래, 한양에 가서 천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했는데 어찌 됐는지 구해보라. 예, 전하. 이염에게 궁궐 중수의 역사를 맡겼는데 잘하고 있더냐? 금년 안으로 천도를 하려면 공사를 서둘러야 할 터인데. 하오나, 도읍을 옮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나의 오른팔이자 왼팔인 그대들까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인가? 주상 전하, 신들이 둘러보건대 궁궐 수축 공사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오며 도읍지에 구실을 하자면 성곽도 수축돼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로 천도를 서둘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조시중의 생각도 같은가? 예, 전하. 궁궐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도를 서두르면 전하를 보필하는 수많은 조정신료들은 어디에 거처를 두겠사옵니까? 부득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갈 곳 잃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까지 뻗칠 터인데 그것은 전하가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연내에 도읍을 옮기기를 원하고 계시오나 지금이 벌써 9월이옵니다. 곧 추위가 닥칠 것이옵니다. 하오니 여유를 가지고 궁실과 성곽을 차분히 건축한 다음에 천천히 도읍 옮길 시기를 정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옵니다, 주상 전하. 알겠느니라. 그대들 말대로 할 것이다. 백응염과 조준이 이성계를 온천장에까지 찾아가서 한양 천도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렸고 이성계도 별 수 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응염과 조준은 이성계의 핵심 측근이죠. 그들 역시 개경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도읍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성계가 그 처지가 무척 외로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준과 백응염이 이성계에게 한양 천도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청을 올린 뒤 아마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문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돌연 충청도의 계룡산이 천도의 후보지로 등장합니다. 계룡산 천도로는 우연한 계기로 제기됐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게로구나. 저 울음소리를 들었느냐? 필시 왕자임에 틀림없으셨다. 비비마마! 그래. 왕비마마께서 순산을 하셨사옵니다. 그래. 헌데 왕자가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공주님이옵니다, 대비마마. 공주면 어떠냐? 충전이 고생이 많았구나.
산후조리를 잘 하도록 보필해야 할 것이다. 예, 대비마마.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의 신부는 왕자일 수도 있고 공주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왕세자나 왕세의 손이나 옹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출산을 할 때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에게 생명력을 부여했던 태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태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분의 귀천이나 계급의 고하에 따라 달랐습니다. 특히 왕실인 경우에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여 태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다. 일단 태를 태옹이라는 항아리에 넣은 다음 태실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태는 석실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였다. 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도 매우 까다로웠다. 어찌됐든 왕실 자제에 태를 안치하는 곳을 안태지라고 부르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풍수지리상 명당을 물색한 다음에 왕실의 안태지로 삼았던 것이죠. 태조 원년 11월 27일 정당문학 권중하는 이 길로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등지를 두루 둘러보고 풍수와 지리를 살펴서 우리 왕실의 안태할 터를 잡도록 하라. 이성계가 권중화에게 왕실의 안태지가 될 만한 명당 자리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태를 묻을 안태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 기사가 처음인데요. 이때가 조선 건국 초기임을 감안하면 왕실에서 태를 안치할 안태지를 선정하는 풍습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왔다고 봐야겠죠. 한희숙 교수의 얘기입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여성이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자궁의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이를 이제 싸고 있었던 그 태는 또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날 그러한 모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태를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 또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 소위 말하면 후손이 잘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실의 그 태가 전국적으로 이제 좋다고 하는 자리에 보면 많이 묻혀져 있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이제 태실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그러한 이제 관리들을 보내서 이제 전국에 찾게 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명당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다가 왕실 자녀의 태들을 한데 모아서 안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안태지를 전국 각지에 분산해서 태를 안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데요. 김순자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고려시대 때도 이 왕족들의 그 안태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풍수사상하고 조선시대의 풍수사상은 약간 다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풍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태지를 어디로 고르느냐 하는 것은 이제 풍수적으로 좋은 곳을 보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왕족들, 왕의 안태 혹은 왕비의 안태 혹은 왕자 공주의 안태가 전국에 흩어져 있을 때 각 전국에 있는 그 피지배 계층 백성들은 내가 고려의 백성이구나, 내가 조선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왕실 혹은 국가와 일반 백성들을 연결해준 하나의 매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왕실의 안태지를 전국의 국토 곳곳에 흩어 놓은 것은 그곳이 왕실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는 일종의 영역 표시와 같은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내가 바로 이 왕실의 백성이니 충성을 바쳐야겠다.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조선 왕실의 안태지를 폐쇄했던 것이죠.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그것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하나의 장소에다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안태지를 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되새기고 조선의 독립을 다시 희부하게 되니까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태들을 전부 다 파헤쳐서 서울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걸 담장으로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도 지금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의 경우에는 왕실 자제의 태를 최고급 백자 항아리에 넣어서 안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박물관에 있는 명품 조선 백자들 상당수가 바로 이 태실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런 많은 유물 가운데 항아리들이 있는데 백자, 조선시대 것으로 보면 이제 백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백자의 상당 부분이 태항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여러 절차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또 썩지 않도록 잘 밀봉을 해가지고 또 속항아리, 겉항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고 그것을 이제 태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되죠. 안태지 얘기는 이만 하기로 하고요. 다시 천도 문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왕인 이성계의 명을 받아 안태지를 물색하러 떠났던 권중화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복명을 합니다. 그래, 안태지로 쓸만한 길지를 찾아냈느냐? 그러옵니다, 주상 전하. 어느 곳인지 고해보라. 어찌 전하께 말씀만으로 아뢰겠사옵니까? 신이 안태지로 맞춤한 명당 자리의 지세를 그림과 지도로 그려서 산수 형세도를 만들어 왔사옵니다. 오, 그래. 오호, 이것은 과연 좌측령 무백호의 형세로구나. 이곳이 어느 곳이냐? 전라도 진동현이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여기에 나오는 전라도 진동현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하자면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과 복수면 그리고 부추면 일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왕실의 태실을 전라도 완산부 진동현에 안치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진동현을 진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왕실의 안태지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안태지를 살피러 갔던 권중화가 단순히 태무들 꽃만 점지해가지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상 전하, 이 그림을 좀 보시옵소서. 무슨 그림을 이처럼 크게 그린 것이냐? 근데 이것은 태실을 안치할 명당을 표시한 그림이 아니잖느냐? 도읍지가 들어설 땅의 지도이옵니다. 뭐하나? 도읍지라 하였느냐? 여기는 계룡산 일대가 아니냐? 그러옵니다, 전하. 도읍이 들어설 만한 명당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았사옵니다. 그래. 좋다. 과인이 직접 계룡산에 내려가서 살펴볼 것이다. 한양천도를 결행하려 했으나 대극념이나 조준 등의 신복들마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심기가 불편하던 터였는데 권중화가 뜻밖에도 새로 도읍이 들어설 명당으로 계룡산 일대를 천거하자 이성계는 반색을 하면서 직접 살펴보겠다고 길을 나서죠. 임금이 계룡산의 지세를 친히 살펴보고 장차 도읍을 정하고자 개경을 출발하니 안종원, 김사영, 이지란, 남은 등이 뒤따랐다. 회암사를 지나면서 왕사 자초에게 청하여 함께 갔다. 국왕인 이성계가 도읍을 옮기겠다는 일념 때문에 강행군을 한 모양인데요. 자, 오늘도 갈 길이 멀다. 벌써 날이 밝아오지 않느냐? 일찍 떠날 것이니 수레를 준비하도록 하라. 주상 전하, 급히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새벽에 길을 떠나려는 이성계에게 급히 달려와서 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중추원사 정요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과인의 갈 길을 막는 것인가? 지금 개경에서 연락이 왔사온데
왕대 마마께서 편찬하시다는 전갈이 왔사옵고 또한 평주와 봉주 등지에 초적이 출몰한다 하옵기에 몸이 아프다는 왕비는 현비로 봉해진 강씨로서 이성계가 총애하는 세자 방석의 어머니입니다. 게다가 계룡산으로 가는 길에 초적, 즉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얘기죠. 이성계는 정요의 이 말을 자신이 계룡산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듭니다. 뭐야? 초적대가 나타났다 하였느냐? 초적의 출몰과 관련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장수의 보고가 있었던가? 확실치는 않사오나 만일의 사태가 걱정스러워. 징계되지 말라. 도읍을 옮기는 예는 세가 대족들이 누구나 싫어하는 바이므로 구실로 삼아서 이를 중지시키려는 것인 줄 모를 줄 아는가? 그대들 역시 개경에 오랫동안 살아서 도읍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왕이 그렇게 말하니 좌우에서 모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때 남은이 아뢰었다. 신등이 외람되게도 공신에 책봉되어 높은 지위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비록 새 도읍으로 옮기더라도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겠사오며 개경의 토지와 집이 어찌 아까울 것이 있겠사옵니까? 지금 이 행차는 이미 계룡산에 가까이 왔사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계룡산에 가시어서 도읍을 건설할 땅을 살펴보시옵소서. 신등은 남아서 초적을 물리치고 뒤따라가겠사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말라.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역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면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인데 지금 내가 계룡산을 급히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친히 새 도읍을 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 다음으로 임금 자리를 물려받은 왕이 비록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도읍을 옮기고자 하더라도 대신들이 옳지 않다고 저지시킨다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때 남은이 이민도에게 점을 쳐보게 하였는데 이민도가 점을 쳐보고서 현비의 병환이 곧 나을 것이요 초적도 또한 염려할 것이 없다 하므로 사로 모여서 의논한 뒤 길을 떠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노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대들이 계룡산을 향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하니 과인도 따르기는 하겠다. 하지만 아침부터 찾아와서 임금의 행차를 막은 정여 저자는 반드시 처벌한 뒤에 출발을 할 것이다. 주상 전하, 어찌 그만한 일로 정유를 처벌할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남은이 그렇게 말리자 임금이 마침내 길을 떠나 청포원의 들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이성계와 대신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성계가 왜 한사코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개경에 터져놀던 기득권 세력이 왜 천도를 내켜하지 않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룡산 천도는 진전을 봤을까요? 2월 9일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새 도읍이 들어설 땅의 산수의 형세를 관찰하고서 성성린, 김주, 이염 등에게 명하여 좋으니 편리한지의 여부와 통행로가 험난한지 평탄한지 등을 살피게 하였다. 또한 남은에게 명하여 성곽을 축조할 지세를 살펴보라 일렀다. 2월 10일 권중하가 새 도읍의 종묘, 사직, 궁전, 조시 등을 만들 지세의 그림을 왕에게 바치니 왕은 사원관 및 풍수 확인 이양달과 배상충 등에게 명하여 지면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김사행에게 명하여 먹줄로서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2월 11일 어가가 새 도읍의 중심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지세를 두루 관람하였는데 왕사 자초, 즉 무학대사에게 물으니 자초는 도읍의 터로서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2월 13일 임금이 계룡산에서 길을 떠나면서 김주와 박영충, 최칠석 등을 그곳에 남겨두고 새 도읍의 건설을 감독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계룡산에 새 도읍을 건설하는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태조 2년 12월 11일 이성계는 돌연 계룡산에 새 도읍을 건설하는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 하윤이 올린 상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사는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사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풍수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계룡산의 경우 산은 건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말한 이른바 물길이 창생을 깨뜨려서 쇠약함과 패망함이 곧 닥치는 땅이옵니다.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알겠느니라. 계룡산의 도읍 건설을 중단하고 천도할 땅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라. 계룡산 지역이 이제 길지로서 도읍을 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막 이러한 그 도참설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신도읍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운 것이 거기가 이제 길지가 아니다. 풍수사상으로 볼 때 도읍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또 그 이성계는 사실인지 아닌지 풍수설에 의해서 한번 다 그 고정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논의를 하게 하죠. 논의를 하게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계룡산 지역이 이 도읍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런 여론이 이제 몰아져 가지고 결국 계룡산 천도는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한양으로의 천도 과정은 다음 기회에 짚어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요동의 국경지대에서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무역에 관한 기사를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수는 말을 가지고 요동으로 출발하라. 태조 1년 11월 9일 판사 제감사 이율수를 보내 말 1000피를 맡아 요동에 가서 명나라 측에 교부하게 하였다. 말 1000마리를 국경지대로 끌고 가서 요동에서 명나라에 교부했다면 국가 간의 말무역이 이루어진 셈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고려 혹은 조선과 명나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무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고려가 명나라에 말을 공급해온 내역을 논문으로 쓴 바 있는 김순자 교수는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서 의문을 나타냅니다. 고려하고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말이 많이 그 무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말무역,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졌으니까 공무역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고려 말 이제 우왕 13년부터 이 말무역이 시작을 합니다. 1387년부터 조선 세종 일때까지 대략 한 64년 동안 명나라하고 상당한 규모의 말무역이 이루어집니다. 통계를 하면 대략 한 7만 4천 피리 정도가 무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무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이것을 무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요동에서 말을 넘겨주고 그 값을 받는다. 이건 뭐 엄연히 무역이 틀림없을 터인데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일까요? 태조실록에 나오는 다른 기사를 살펴보시죠. 1393년, 즉 태조 2년 6월 6일에 명나라의 요동도지휘사사에서 고활활출이라는 사람을 고려에 보내오는데요. 명나라 예부에서 작성한 자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자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고려에서 공급한 말을 수요를 헤아려서 봉천문에 도착시켰다. 우리는 황제의 직지를 받들어 예부에서 말의 수요가 맞는지를 대조하고 저사와 면포를 관원을 시켜 운반에 가서 그 값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지금 말값으로 면포를 추가로 운반해 가도록 하였다. 실제로 수납 통과시킨 말은 9,880필인데 말 한 마리마다 저사와 면포 각 한 필씩을 운반해 가니
각종 저사와 면포가 총 19,760필이다. 저사가 9,880필이고 면포가 9,880필이다. 여기에서 말값으로 지불한다는 저사와 면포는 모두 옷감입니다. 저사는 못이고 면포는 무명옷감이죠. 명나라에서 말의 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조선에서 그 말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의 값을 이제 그 포로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주변 국가들, 몽고족이라든가 또는 여진족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이제 그 몰아내야 되고 또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전쟁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 말과의 관계를 볼 때는 물론 고려 때 원나라에서도 말을 이제 요구했던, 그래서 이제 조선의 고려에 이제 그 목장을 설치했었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 명나라 역시 조선에 이제 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고려 혹은 조선에서 명나라에 말을 보내고 그 수를 헤아려서 옷감으로 값을 쳐주었다면 정당한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태조 2년 6월 16일에 말무역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더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 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소개한 명나라 예부의 자문에 대한 답장의 형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려에서 1만여 필의 말을 요동에서 명나라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모시와 무명 옷감을 받은 데 대해 감사 표시를 하는 내용의 표문입니다. 판삼사사 윤호를 명나라에 보내서 성절을 할애하고 삼지 문화부사 김입견을 보내서 말값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살해하게 하였다. 그 표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명나라의 관원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우리 고려에 왔사옵니다. 신이 황제 폐하의 칙명을 받들어 요동으로 보낸 말에 대하여 폐하께서 그 값을 보내주셨으니 온 나라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성은 이미 후하온데 주시는 값도 실로 많으시니 이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오는 마음이 감명으로 넘쳐 한이 없사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되게도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한 세상을 만나서 직분을 다하고 있사오니 황제 폐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요사이 폐하께서 삼가 말을 조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절차에 의거하여 말을 보내긴 하였사오나 공격한 땅에서 생산되었으므로 본래부터 좋은 품질은 없었습니다. 황제의 마국간에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어찌 감히 값을 주실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감격이 함께 일어납니다. 황제의 만수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성계가 명나라 주원장에게 보낸 사례의 표문을 간추린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낸 말에 대해 그 값을 보내주시니 온 나라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뭐라든가 황제의 마국간에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어찌 감히 값을 주실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말이죠. 명나라에서 보내라니까 말을 갖춰서 보내기는 했으나 설마 그 값을 쳐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말값으로 옷감을 보내주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 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동안의 말무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만하죠. 고려나 이 조선 초 당시의 이 말이라는 것은 군사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거의 전차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동수단도 되고, 그 다음에 농업 노동력으로도 많이 쓰이고, 전쟁이 난다든가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식량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세종대왕 때까지 걸쳐서 한 60년 동안 7만 4천 필의 말을 무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강제 무역입니다. 말을 얼마만큼의 그 숫자를 무역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사고 팔는지 아니면 말 가격을 어떻게 줄 것인지 아니면 값을 안 줄 것인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는 한 번도 항의를 못합니다. 김순자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을 납품했는데도 값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혹은 조선에선 이번 말값은 왜 안 줍니까 하고 물어본 적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몇 마리를 바치라고 하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요구한 수량만큼은 주지 못하니 양해해달라. 그러면서 최대한 말을 마련해서 넘겨주고 싸게라도 말값을 계산해주면 감지덕지하지만 안 줘도 아무 요구를 못하는 두 나라 사이의 말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나라는 이 시기 어디에 쓰려고 이처럼 집요하게 말을 보내달라고 조선에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명나라 건국한 초창기 이때에 명나라는 그 북쪽으로 쫓겨난 몽골족들, 타타르족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 타타르족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마가 필요했는데 그 말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 몽골족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말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으로부터 말을 강제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때에 가져갑니다. 명나라 쪽에 이 말무역에 대한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어보면 이 당시 명나라가 수입했던 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고려하고 조선에서 수출했습니다. 문제는 고려 역시 말이 많이 부족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고려에서는 명나라에 말을 공급하고서 말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말을 조공품으로 바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말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겠죠. 태조 3년 1월 12일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지도 2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인데요. 전 예문 춘추관 학사였던 이행이 옛 고려 때의 일로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중 조준이 춘추관에 앉아서 고려 왕조의 사초를 보고 있었다. 자, 아시겠지만 조준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초란 고려시대의 사관이 기록해둔 실록을 펴내기 위한 초고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가만히 있자. 이게 어느 때의 기록인고? 아니, 이건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닌가? 가만히 있자. 뭐라고 쓴 것이야? 윤소중이 이승인의 재주를 꺼려서 조준에게 알려 이승인을 해치려고 했다.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윤소정의 말만 듣고 죄 없는 이승인을 해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이 사초를 쓴 자가 이행이라 했겠다. 그러니까 고려의 창왕 시기의 사관이었던 이행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는데 조준이 그것을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올라있더라. 이런 얘기죠. 조준은 그 사초를 들고서 국왕인 이성계에게 올라갑니다. 전하,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아니, 조시중, 대체 무슨 일인데 그리 흥분을 하는 것인가? 주상 전하, 신이 오늘 우연히 춘추관에서 고려 창왕 때의 역사를 기록한 사초를 뒀사온데 제가 윤소정의 말에 현혹돼서 이승인을 해치려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행 그자가 쓴 사초를 모두 과인에게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행이 기록했던 사초가 올라오자 이성계는 자신에 대한 대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성계는 우선 우왕과 창왕의 죽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외구소탕에 큰 공을 세웠던 장군 변한열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들춰보는데 아마 짐작컨대 이행은 사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모양입니다.
이성계가 결국 우왕과 창왕을 죽였으며 변한열도 죽였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변한열은 대성에서 간관들이 상소문을 올려 죄주기를 청하자 공양왕이 결국 목을 베도록 허락했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내가 미처 이를 중지해달라고 청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내가 죽였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말인가? 또한 오와 창부자는 문무백관들과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베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공양왕이 이를 윤호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이렇게 기억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변한열은 물론 우왕과 창왕을 죽일 때 공양왕은 허수아비였고 이성계가 실권을 쥐고 있었죠. 결국 이성계 세력이 공양왕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 행은 사초에다가 이성계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이성계는 그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공양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결국 공양왕의 책임인데 왜 내가 죽였다고 하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결국은 사헌부에서 국왕인 이성계에게 이렇게 주청을 올립니다. 주상전하, 전 예문 준축관 학사 이행은 일찍이 공양왕의 지신사가 되어 직책이 사관 수천을 겸한 자로서 이색과 정몽주에 아첨하여 우리 주상전하께서 신우, 신창과 변한열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썼사오니 청하옵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엄중히 국문하여 죄를 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라. 사초를 거짓으로 기술한 이행을 국문하여 그의 죄를 엄중히 묻도록 하라. 자, 이성계의 반응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명나라에 보낸 표문에서도 걸핏하면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위에서 내쳤다고 적으면서도 그들을 이성계 자신이 죽였다고 기록해놓은 사초를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조선을 건국해서 그 자신이 왕위에 올라있는 만큼 우왕과 창왕이 정말로 왕씨가 아닌 신씨여서 내쳤다면 그 말이 맞다. 우와 창은 고려왕실의 혈통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없애는데 찬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때 국왕은 공양왕이었고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간관들이 죽이라고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공양왕이 목을 베도록 허락한 것이다. 왜 나한테 책임을 씌우느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소를 올린 간관들 대부분을 이성계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이 자료에다가 이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성계는 그거를 보고 자신이 이제 죽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뜨끔한 거죠, 한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공양왕이 한 거 아니냐. 공양왕이 이 우왕 창왕 부자가 이제 화근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 없앤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돌리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이제 오히려 벌을 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행의 기록이 오히려 객관적이다라고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한열도 그리고 우왕과 창왕도 결국은 이성계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당대 백성들의 여론이었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기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조 2년 3월 15일 주상전하, 만호 신용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신용무가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인가? 왜구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했사온데 군사를 이끌고 토벌에 나선 신용무는 왜구를 소탕하기는커녕 병선 세척을 왜적에게 빼앗겼사옵니다. 뭐라? 바다 건너온 그 도적들에게 병선을 세척이나 빼앗겼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엄격한 군유를 적용하여 차명에 처하시옵소서. 신용무를 불러올려서 군율대로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외구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했던 이성계가 보기에 그들에게 병선을 3척씩이나 빼앗긴 장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나흘 뒤인 3월 19일 참찬 문화부사 정희계가 임금을 찾아옵니다. 전하, 신은 지금 바다를 건너와 약탈을 자행하는 왜구를 소탕하러 출병할 시각이온데 특별히 주청 올릴 사안이 있어 올라왔사옵니다. 아니, 무슨 정액이에 외적 소탕을 미루고 궐에 들어왔다는 말이냐? 지난번에 도평 의사사에서 만호 신용무가 왜구에게 병선을 빼앗겼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사오나 사실 신용무는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남보다 뛰어난 장수이옵니다. 그가 죽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그래서 화인에게 무엇을 청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장수 자안이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힘을 합쳐서 외적을 소탕하길 원하고 있사옵니다. 좋다. 그럼 신용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겠다.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성계가 전투에 패한 장수에게 패전을 만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는 이 사실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 갑자기 왜구가 출몰한 배경입니다. 고려 말, 특히 우왕 시기에 극성을 부리던 왜구들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무렵에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었는데 태조 2년, 즉 1393년 무렵부터 다시 출몰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시기 일본 열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부터 알아보죠. 14세기 중엽에서부터 15세기 초는 이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고 또 한반도에서는 고려와 조선이 바뀌는 시기고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남조와 북조가 대립을 해서 그 혼란한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여기에 전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큰 이제 혼란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남북조 대립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살기 위한 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다 건너로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들이 이름하여 이제 왜구가 되는데 노략질을 하는 도적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 또다시 조선의 해안에 출몰해서 약탈 행위를 자행한 그 왜구들은 어디에서 온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그 남조 북조의 그 역학관계도 아주 바뀌고 그 다음에 집권자가 다음 집권자로 바뀔 때에 그 1, 2년 사이에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또 그 한 1, 2년 동안 해적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 한동안 고려 말에 조금 잠잠해졌던 왜구가 조선 건국한 이후에 갑자기 다시 또 이제 막 나오거든요. 이때 이 왜구의 그 번거지는 역시 이제 스시마하고 큐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큐슈 지방에 있었던 것은 그 일본 남북조 대립에서 이제 남조 쪽에 있었던 그 한자로는 태제부라고 쓰고 그 일본어로 이제 다자이후라고 읽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봉건 정권인데 사실은 이때 이 왜구들 즉 해적들은 이 남조 정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정치 세력이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져 대립할 때에는 남조든 북조든 해적들을 통치할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마도나 규슈 지방의 도적대가 바다 건너 조선으로 몰려올 수 있다. 한희숙 교수의 분석이 이러한데요. 김순자 교수는 현해탄을 건너온 해적들 중에는 단순한 도적대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열도의 남조 정권이나 북조 정권에서 군량 마련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규군 일부를 의도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 쳐들어온 왜구 집단의 규모도 크고 중무장을 하고 있어서 해안 지방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침공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던 것이죠. 태조 2년, 서기로는 1393년 5월 23일. 주상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명나라에서 황제의 조서를 지참한 사신단이 당도했사온데 그 조서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황제가 단단히 화가 난 듯 전하를 질책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옵니다. 이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가져온 조서는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는 들으라. 지난번에 우리 명나라의 절동과 절서지방의 백성 중에서 고려인과 내통한 불량한 무리들이 있어 이미 수십 가구의 주민을 죽인 바 있다. 고려에서 그러한 화단을 만들면 그 재앙이 백성에까지 미치게 될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또 있다. 고려 사람들이 요동으로 건너와서는 옷감과 금은 따위의 물건을 가지고 거짓으로 장사를 하는 척하면서 변방에 우리 명나라 장수들을 회유하고 있으니 이것이 고려가 hun단을 일으킨 것의 두 번째요. 요사이는 몰래 사람을 보내어 여진의 백성을 떼어 500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너 고려로 도망친 것을 모르는 줄 아는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조서는 흡사 범죄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듯이 조목조목 다그치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억지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조선이라는 국호까지 정해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던 명나라의 황제가 왜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처럼 위협적인 외교 문서를 보내온 것일까요?